예, 안녕하세요. 한국전통놀이학교 공개강좌 4강 시작하겠습니다. 4강은 세계놀이입니다. 뭐 많은 건 하지 않지만 이러이러한 세계적인 놀이가 있다. 이렇게 오늘 배우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예, 어, 이제 전통놀이와 전래놀이, 민속놀이에 대한 개념을 아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데 처음 들으신 분은 구별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가도 백과사전도 막 각양각색의 서로 명확한 구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전통놀이학교에서는 그 개념적 차이를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대면으로 요즘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 역사인문대학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제 1강을 3월 18일 날 개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무료 초대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밴드 같은 데다가 이렇게 고지를 할 테니까 그걸 찾아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제 2강부터 본격적인 대학이 시작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프로그램들이 다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전통놀이, 전통이란 말 자체가 역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놀이라고 하는 것은 문헌적 근거, 역사적 개성성, 역사적 개성성과 문헌적 근거가 있는 놀이 정도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록과 개성성이 무지 중요하다. 그리고 전래놀이는 범위가 넓기는 하지만 명확한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민간에 전승되는 놀이 정도로만. 그러니까 전해 내려올 모든 것들은 다 전래놀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전통놀이라고 할 때는 분명히 문헌적 근거와 역사적 개성성이 있어야 된다 정도로. 그리고 민속놀이는 어느 한 지역이나 또 특정한 시간에 결합돼서 이루어지는 놀이다. 따라서 민속놀이는 계절적인 영향과 지역적인 영향이 무지 강한 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속놀이는 시공간과 결합되는 놀이다 정도로 요약을 하고요. 주로 이제 우리 전통놀이 학교에서 전승하는 놀이는 이렇게 판에서 하는 놀이가 되겠습니다. 이걸 판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쓰는 중에 판돈이란 말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은 보드게임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우리 순수 우리말로는 판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게임이 시작되면 내가 100냥, 저 사람이 80냥, 저분은 60냥 가져오면 그걸 한 곳에 놓고 하는 게 아니라요. 첫 판부터 우리는 5냥으로 시작하자. 그러면 그때 판돈은 5냥입니다. 5냥. 5냥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커지면 20냥. 그러다 돈을 다 떼이면 그 사람은 판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뭐냐? 이제 막 집문서, 땅 문서 막 가져와다가 이제 막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판돈을 거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로 판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판놀이는 크게 종류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고누놀이형이라고 해서 말을 가지고 하는 놀이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바둑과 장기가 그런 판놀이, 고누놀이형 판놀이에 속하고요. 서양의 체스 이런 것들이 바로 고누놀이형 판놀이다. 또 하나는 판과 말은 있는데 말을 움직이는 게 그 고누놀이형이라면 이번에는 그 말을 움직이는 것이 어떤 윷을 던져서 말을 움직이게 하는 것. 윷놀이형 판놀이라고 그래서요. 뭐 윷놀이가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에 쌍육, 승경도, 저포, 육박, 승남도. 지금 보니까 윷놀이, 쌍육, 승남도, 승경도, 육박, 저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희 전통놀이 학교에서 전승하는 판놀이가 대부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이제 짝맞추기 놀이입니다. 그래서 짝맞추기 놀이 중에서는 이제 포커가 널리 알려졌고 화투, 마작, 골패, 투전 이런 것들이 바로 짝맞추기 놀이, 칠교도형 놀이다. 그래서 이렇게 판놀이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고누놀이형,
윷놀이형, 칠교도형 이렇게 구분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놀이하는 인간, 예, 호의진가인데요. 이 호의진가는 우리 그 놀이를 호모 루덴스라고 했습니다. 놀이하는 인간 이렇게 그냥 이게 관용어기 때문에요. 호모 사피엔스처럼 그냥 호모 루덴스 정도는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네덜란드의 이 그 인문 놀이를 연구한 학자인데요. 뭐 책이 쉽지 않습니다. 되게 난해한 책입니다. 왜 난해하냐면요. 그들의 언어적 구조 자체가 우리 언어적 구조하고 달라요. 그 다음 어려워요. 두 번째는 번역 자체가 이렇게 잘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한 장 넘길 때마다 졸음이 온다는 것은 그 수면제라는 거거든요. 별로.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원전으로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감이 안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호모 루덴스라는 책이 있고 이것이 놀이하는 인간을 표현하는 글자고 적어도 우리는 그 오징어 게임 이후에 우리의 관용어를 집어넣고 싶어요. 그래서 만든 게 호모 노리안스입니다. 놀이 있죠, 놀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모 노리안스가 이제 옥스퍼드 대학이나 이런데 사전에 이렇게 등재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호모 노리안스다. 놀이. 그리고 이 노리안스의 상징적인 인물 잘 아시죠? 놀자. 노자, 동자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놀자. 탱탱 놀아야 되니까. 그리고 놀자보다 더 위에 있으신 분은 탱자. 탱자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숭배하시면 놀자, 탱자 이렇게 그래서 호모 노리안스라고 부릅니다. 한양대학교의 문화인류학자이고 무속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하신 조흥현 선생님은 우리를 바로 신들린 인간, 가장 놀이에 흥취를 가진 민족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마 한국인들이 그래서 가장 많은 놀이를 갖고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소는 흥을 일으키는 요소도 있지만 지역적 특색, 사계절이라는 특색, 그리고 사계절만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적도에 있는 사람은 사계절이 없어요. 근데 온대지방에 가도 똑같은 농경을 하는 사람들은 농경이라는 그 틀 속에 사계절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산간, 바다, 그죠? 그다음에 농경, 이런 다양한 생산 양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놀이가 되게 풍부하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한국 사람은 가장 호모 루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놀이는 이렇게 종교적 제의성에서 출발을 해서 나중에는 이것이 군사적인 놀이가 군사였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특히 농경사회나 많은 분들이 집단을 가지면 농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농경은 집단을 가졌지만 되게 분화적인 국가예요. 대가족으로 분화된. 그러나 유목 집단은 유목이라는 분화됐지만 실제는 되게 집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풍백, 우사, 운세하면 전부 다 번역을 이렇게 해요. 단군시대 때 우리가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같은 게 어디 있어요. 풍백은 유목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람을 전혀 어떤 그 인류학적인 근거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귀소 본능이 뛰어나다면 다 농경민족이에요. 농경민족은 귀소 본능 없어요. 유목민족이 귀소 본능이 무지 강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난 조상님의 무덤을 놓고 가기 때문에 늘 오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로 북방민족들은 돌로 무덤을 만듭니다. 조상의 무덤, 그냥 바위나 이런 것들을 지표로 삼아서. 그래야지 영혼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몽골 같은데 바위 밑에 가면 실제 거기가 다 무덤이에요. 바람에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원래 귀소 본능은 원래 이동하는 민족이 가장 강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추석 때나 이럴 때 돌아가면 다 농경이라고. 우리는 하여튼 모든 건 다 농경이라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농경적 요소, 그 다음에 채집적 요소, 그 다음에 수렵적 요소, 이런 요소들이 다양하게 우리가 중첩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의 유형도 다양하고, 그리고 놀이도 다양하고, 음식도 다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놀이는 마지막으로 여가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이 네 가지가 모여서
호모 루덴스를 형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서양의 호모 루덴스와 우리나라의 호모 루덴스는 전혀 달라요. 왜 다르냐? 지형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호모 루덴스라도 좀 우리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노래방 가면 전부 다 쭈삣쭈삣하고 서로 눈치 보고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여고시대 부르면서 이제 고고를 치고 한번 난리 피우는 순간부터 이제 번호 잡기 힘드시죠? 그때부터 이제 개 난장판이잖아요. 서로 막 부비고 막 이렇게 하고. 그게 뭐냐면 농경적 엄숙주의 위에 규범적 엄숙주의 밑에 뭐가 있느냐? 유목적 반란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팍 터지는 순간 무질서가 오기 시작, 카오스가 오는 거예요. 한국인은 이렇게 규범과 무질서가 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정류장에서 이렇게 줄 서고 있다가 한 사람이 딱 줄을 이탈해서 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질서가 없어지죠. 서로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번호표 아닙니까? 번호표는 한국인에 딱 맞는 거라니까요. 네? 하여튼 질서 더럽게 안 지키는 거. 근데 질서를 더럽게 안 지키는 게 무지 유목적이라는 거예요. 수렵적인 사람들. 왜? 동물이 뛰어다닐 때는요, 그걸 잡기 위해서는 무슨 질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질서로 가서 그 하나의 목표물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문화적 성향이나 이거 할 때 한국인은 뭐 농경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인은 그 자체로서 다양한 문화적 역사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계놀이의 첫 번째는 이제 그 유명한 체스가 되겠습니다. 예, 인도에서 발생을 했고요. 인도에서 뭐 차투란가라고 하는데요. 이게 변형이 돼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을 움직이는 고누형 놀이가 만들어졌고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두뇌적인 모양이에요. 예, 장기보다는 조금 복잡하죠.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은 변화가 바둑에 비하면 변화가 없어요. 왜? 바둑은 무예요. 이것은 유구. 이것은 형태가 다 있어요. 다 자기 위치가. 그러니까 바둑은 오로지 내가 어느 점에 놓는 순간 역할을 해요. 바둑돌에는 역할이 없어요. 이 바둑들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바둑들의 무게가 달라져요. 근데 이것은 이 자체가 이미 다 무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체스는 아무리 복잡해도 절대로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인공지능의 해석 속도와 인간의 해석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한 시간을 가지면 인간이 이긴다니까요. 365일을 시간을 놓고 하면 기계가 져요. 그리고 인간은 변덕이 심해서 기계가 넣어야 된다고 예상을 하는데 안 넣어버려. 그럼 기계가 그때부터 오류가 오기 시작해요. 저 새끼가 저놈이 왜 저러지? 그 순간 기계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스는 인간을 바로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막 이런 영화들입니다. 세계 매치나 이런 것들 다 체스와 관련된 영화들이고요. 그냥 제가 일부러 올려놨고요. 예전에 세계 체스 챔피언을 꺾대서 체스 프로그램이 딥블루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딥블루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인간은 절대로 인공지능을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뇌가 이 인공지능보다 복잡하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판단해서 그걸 가지고 순간적으로 조합을 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늦어요, 우리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스는 우리 인간이 절대로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딥싱킹에서 컴퓨터가 인간을 이겼을 때 무지 반어적인 표현이거든요. 여기 뭐냐, 컴퓨터가 인간을 이겼을 때 인간의 위대한 여정은 시작됐다. 이거 이해하려면 저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예전에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작은 점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정말 작은 점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만들었다. 그러면서 인간이 이제 생물학적 인간 단계를 넘어서 기계적 인간이 되는 순간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 지금 컴퓨터가 인간을 이겼을 때 인간은 이제 컴퓨터와 하나가 돼서 컴퓨터와 같은 이제 영생을 얻는 시대가 올 것이다. 뭐 그래서 그것을 호모 데우스라고도 불렀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인공지능이 옴으로써 인공지능이 위대한 게 아니라
인간이 이제 자신을 창조하는 위대한 시대가 됐다. 그 대신 이제 생물학적으로 신진대사라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영생을 하는 기계적 인간, 육신에 먹고 하는 신진대사가 없는 오로지 부호로 된 인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생물학적 인간으로서 마지막 장엄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선택하라. 이게 바로 호모데우스입니다. 이게 이 딥싱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컴퓨터가 인간을 이겼을 때 인간의 위대한 여정은 시작됐다. 자, 근데 이게 꼭 바둑에서도 그대로 시작됩니다. 보세요. 이것도 세계적인 놀이죠. 바둑도. 이 체스나 장기와 바둑은 전혀 다른 겁니다. 체스가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이미 유라는 형을 갖고 있어요. 유형은. 그러나 바둑은 무형입니다. 바둑 돌 하나 자체에 무게를 두지 않아요. 인간이 또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돌의 무게가 달라지거든요. 어떤 돌은 죽는 돌이 되고 사석이 되고, 어떤 돌은 대마를 잡으러 죽이는 돌이 되죠. 이 변화는 아직도 수억 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똑같은 순서의 바둑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과연 만들어졌을 때 인간을 이길 것이냐 했는데 어떻게 됐죠? 자, 요게 그 유명한 이제,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들 바둑 두면 되게 머리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다 바둑 그 기원에 보냈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엄마가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애한테 공포감을 줬죠. 바둑을 엄마 없이 할 땐 저렇게 재밌는데 엄마가 딱 오는 순간 바둑은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엄마 눈치 보고 고통이죠, 이게. 하여튼 바둑 둬서 머리가 좋다면 제가 볼 때는 게임하면 더 머리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게임은, 어머니들이 볼 때 게임은 애가 절대 해서는 안 되잖아요. 게임하면 일단 공부도 안 하고 머리도 나빠지고 산만해지고, 그리고 바둑 두면 되게 공부를 잘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둑 둔다 해서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면 축구 되게 못해요. 손흥민 바둑 두라면 손흥민 바둑 못 둬요. 사람은 각각의 지능이 있는데 그 지능이 그 시대를 대표할 때 그 지능이 권력을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험 봐서 머리 좋은 놈이 검사하고 판사 돼서 권력을 잡잖아요. 근데 20살 때 검사한 사람이 50살까지 머리가 똑같다는 보장 없어요. 끊임없이 사람은 변하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노래하고 춤 잘 추고 작곡 잘하는 아이가 더 뛰어난 지능일 수 있어요. 지금 시대는. 왜? 지금 시대는 그걸 필요로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지능이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우리는 조선시대 사대부가 만든 그 배우는 거, 여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대는 그런 시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도 아이가 있지만 아이가 의사한다라면 제가 두 손 붙잡고 말려요.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휴바이트라는 생각 하나도 안 해요. 엄청난 자기 인내를 하지 않으면 의사 못합니다. 맨날 죽이는 사람 보고 살찌고 꼬매고 피 보고, 저는 아이가 정말 자연스럽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맨날 아픈 사람만 보고 사는 삶보다. 그다음에 검사, 판사하면 맨날 나쁜 놈만 보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놈은 다 나쁜 놈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는 것들은. 그런 삶보다는 콩나물 파는 삶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면 부모 자격이 없지만 20년 후 30년 지나면 전혀 다른 삶이 더 행복한 삶을 만들죠. 왜? 우리는 조선시대 삶이 아니거든요. 근데 조선시대는 사대부가 가장 높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회장님 밑에서 전부 다 이렇게 무릎 꿇고 있잖아요. 판사, 변호사들이 그 돈에. 그러니까 권력은 변한다는 거죠. 지금의 권력은 손흥민 권력이 더 세죠. 왜냐하면 손흥민 한 명을 보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수십만 명이 그 TV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은 변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전통에 너무 발을 묶여버리면 과거의 시간 속에 자기를 가두는 것이다. 과거에 있는 것은 내가 끄집어냈을 때 더 효용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럼 뭐냐? 현재와 미래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전통놀이는 우리가 전통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나에게 필요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놀이를 끌어올 때 더 행복하다는 거죠. 전통이기 때문에 배우지 마시고 내가 오늘 즐겁고 행복하고 이거 함으로써 더 내가 발전된다고 하면
전통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이 좋다면 게임을 하는 거고. 그런데 저는 이 전통놀이가 갖고 있는 효용성이 게임보다는 좀 더 제 성향에 맞기 때문에 저는 전통놀이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이 전통놀이도 하지만 이것도 다 해요. 근데 여기서 전부 소통하고 여기서 친구 만나고 대화하고 다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팀을 이루고 커뮤니케이션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통의 방식이 다른 거죠. 우리는 솔직히 어디예요? 골방 어디 주점에 들어가서 술 쫙 펴놓고 안 나오면 쳐들어온다. 엽전 열단량 노래 부르고 지랄하고 2차 3차 하고 전봇대에다가 머리 박고 아스팔트가 머리를 때리고 이렇게 놀았잖아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거라도 전혀 우리가 전통이라든지 또는 내가 50대 60대이기 때문에 내가 살았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모든 걸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10년 단위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둑도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특이점이 온다는데 그 작은 점 특이점이 온다는데 이게 바로 기계와 인간이 하나가 되는 시대. 이것이 바로 호모 데우스라고 불렀습니다. 데우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유명한 세기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알파고라는 인공지능과 이세돌이 붙었는데 5번 붙어서 이세돌이 딱 한 번 이겼죠. 그리고 이것이 바둑 역사에 딱 한 번 이긴 기록입니다. 그 이후에 알파고를 이긴 바둑 기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기계는 이 놀이는 수이기 때문에 수리는 빨리빨리 분석해서 판단하면 빨리 판단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5수, 6수 앞선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기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못하는 거 있죠. 왜냐하면 전원을 꺼버리면 기계는 못하거든요. 저는 걸어서 가서 그냥 펼치면 하지만 알파고는 인간이 전원을 꺼버리면 못하는 거죠. 이게 큰 차이죠. 자, 그래서 우주 원자보다 많은 경우에서를 가진 바둑을 점령했다. 알파고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과 하나 된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을 완전히 해석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놀이를 지배해도 지배할 수 없는 게 바로 자신이 자신을 창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을 창조할 수 있는데 기계는 자신을 창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은 위대하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그 인간의 위대성을 이런 놀이에서 봅니다. 왜냐하면 놀이는 규칙을 정해놨지만 그 규칙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통놀이를 할 때 너무 그 규칙에 얽매이지 마시라는 걸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걸 많이 하면요. 전통놀이 지도사를 하다 보면 그 규칙에 너무 얽매이셔요. 전혀 그럴 필요 없다. 규칙이 나를 억압하면 놀이에 내가 지배당하는 거죠. 놀이의 규칙은 그냥 서로의 일반적인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약속을 변형시키면서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창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세계적인 놀이고 또 하나가 이제 쌍육이 있습니다. 쌍육도 세계적인 놀이인데 원래는 이제 저쪽 바빌로니아와 이집트에서 기원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인도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쌍육을 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그 1920년경에 유럽에서 이렇게 백게먼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규칙이 자리 잡고 1931년도에 규칙이 정해졌고 1924년도에 세계대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1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우리는 아직 세계 선수권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쌍육이 일반화되면 세계대회도 이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이제 쌍육이고, 이제 아마, 사회주의 국가권에서 의외로 많이 하는 게 이제 포커. 그 평양 가면 김일성 종합대학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점심시간 되면 애들이 이걸 그렇게 많이 놀아요. 근데 이거 사실 제국주의 놀인데, 하여튼 되게 웃깁니다. 중국도 엄청나게 북경대 가면 애들이 교정해서 엄청나게 많이 놀아요. 그만큼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포커가 일반화됐던 거죠. 세계적 놀이고요. 하여튼 미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국주의 놀이라고 해서 학교 다닐 때 저희 안 했거든요. 미제 놀이라고 해서. 아니, 이제 저는 또 80년대 학교 다니는 사람은 다 많은 사람들이 또 반미주의자가 많아가지고
또 제 친구가 또 저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을 일으킨 친구라 그래서 우리가 미 제국주의다 이렇게 했는데 그 김일성 종합대 애들이 제일 많이 전 북경대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전미대 그냥 그렇게 많은 애들이 잔디에서 이걸 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새끼들은 제국주의를 몰아낸다는 새끼들이 가장 제국주의 놀이 한다고 막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계적인 놀이로 만들어졌고 모든 어떤 대부분의 그 도박 영화의 단골 놀이가 되죠. 포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아는 게 지존무상이라는 홍콩 영화 주인발이 나왔던 거기서 이제 바로 이 포커가 딱 나왔고 타짜에서 예? 그렇죠? 손이 눈보다 빠르다. 우리 이제 노름아니면 화투아니면 이제 주로 이것이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바둑을 두고 내기하는 그런 이제 놀이들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이제 그러한 이 나쁜 의미에서 이렇게 놀이가 도구로서 오지 말고 왜냐면 오징어 게임에서도 죽음을 결정하는 데스 게임으로 등장하는 것이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어차피 영화니까. 근데 우리가 삶 속에 다른 이제 드라마나 이쪽에서는 좀 더 휴머니즘적인 놀이들이 많이 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박을 해서 어두운 쪽의 놀이보다는 뭔가 막 이걸 통해서 요즘에 이제 드라마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라켓을 통해서 자기 꿈을 실현하는 거 요즘에 펜싱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긍정적으로 스포츠가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 저는 놀이도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척사왕 제가 이제 만드는데 혹시 시나리오 저는 저기 시놉시스는 있거든요. 근데 시나리오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 제가 영화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윷놀이의 왕이 되기 위해서 윷놀이의 최고 고수를 쫓아다니면서 비법을 배운 거죠. 비법. 그래서 이제 그 비법에서 아버지 노름빛을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거죠. 아버지가 윷놀이에서 엄청 노름에서 집까지 다 망친 것을 이제 아들이 복수하는. 그러다가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이제 하여튼 뭐 척사왕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시놉시스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전통놀이 관련된 것들이 드라마나 영화나 사극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등장했으면 제 바람입니다. 세계놀이를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놀이의 현대적 의미는 무지 간단합니다. 놀이는 원래 인간은 노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노동과 놀이가 겹치면 무지 재밌습니다. 가장 바람직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권력이 들어오면 놀이와 노동이 분리가 돼요.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 아이들이 물고기 잡이를 가면 그것은 노동이자 즐거움이에요. 그 자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즐거워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를 할 때 아이들이 영어 단어를 외우라고 했더니 더럽게 안 외운 놈이 그 어려운 팝송 5개를 다 외우고 춤까지 추더라고요. 제 아들놈이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얘기해요. 단어는 저렇게 안 외우더니 팝송은 다 외우고 춤까지 다 외우더라고요. 왜? 자기 것이니까. 놀이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놀이와 노동이 같이 있을 때 가장 바람직하지만 놀이와 노동이 분리가 돼요. 그랬을 때는 놀이가 노동에서 해방되는 의미를 가져요. 우리나라는 농경적 사회에서 놀이가 되게 노동의 해방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오나 칠석이나 한가위 때 주로 놀이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꿍푸 판타처럼 이성훈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별것도 아닌 그 판다와 꿍푸를 결합해서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줬죠. 우리 아이도 맨날 이렇게 꿍푸 뭐 이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저기 그 중국집 베이징 코다도 가고 막 그랬어요. 베이징 카오야라고 있거든요. 그 저기 오리구이집, 짜장면집 진짜 많이 갔습니다. 저는 진짜 싫은데 이 쿵푸 판다 때문에 아주 지긋지긋하게 짜장면집 갔습니다. 네. 그 놀이가 그런 영향력이 무지 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놀이가 이제 우리 삶에서 왔기 때문에 삶에서 좀 더 창의롭고 자유로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 아이들이 자발성 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될 거예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왜? 학교 교육이 모든 걸 그렇게 막아놨으니까.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은 숙제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방식은 뭐냐? 결국에는 이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아마 놀이는 우리 전통놀이는 삶 속에 들어오기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전통놀이가 갖고 있는
장점과 또 새로운 마을 공동체가 새롭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때 이 전통력이 갖고 있는 효용성과 가치들이 좀 더 부각이 될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전통놀이에 대한, 전통놀이가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공동체라든지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 마을 공동체, 학교 공동체에서 유용하고 가치 있는 놀이로서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면서 그 꿈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전통놀이 학교가 그 역할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이제 3월 달에 저희 이제 2회에 걸친 간단한 이론 교육을 하고요. 우리 전통놀이 학교 교장님하고 해서 여러 가지 놀이, 개발한 놀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또 한 분이 들어오기 전에 전통놀이 지도사 자격증을 따신 분도 있지만 또 새롭게 필요하신 분을 위한 새로운 그 과목을 개설할 의향이 있느냐 해서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4월 달에 한번 공익사업을 하든 우리 쪽에서 하든 전통놀이 지도사 자격과정을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 2회 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